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우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오늘 조대원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이 대선 이후로는 첫 출연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예, 그렇습니다. 네, 대선 결과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바라보셨는지 좀 간단히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번 대선 앞두고 공식적으로 지지할 후보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 대선 기간 동안 미국에 가 있었는데요. 아, 예. 예, 그 기간 동안 제가 출발하기 전에 제 SNS에 예. 이번 대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예측하고 갔습니다. 네네. 그 첫 번째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최소 10%, 최대 20%까지 승리할 거다라는 예. 걸 했고, 두 예. 번째는 이준석 후보가 10%를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번 대선보다는 조금 투표율이 낮아질 거다. 이렇게 네. 세 가지를 예상하고 갔는데요. 네. 그중에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네. 제가 지나고 난 뒤에 이렇게 이제 이 예. 데이터를 보니까 예, 예.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10% 미만으로 내려갔던 거는 예, 예. 결국은 보수 진영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예, 예. 대선판에 끼어들면서 총 결집을 했고, 아, 네. 예, 그 반면에 진보 진영에서는 어쨌든 유시민 전 장관의 예. 말실수라든가 예, 예. 아니면 이준석 후보가 예.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를 그쵸. 거론하면서 예.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이 망개지면서 자포가다시피 하면서 네. 이재명 후보에게 데미지를 줬기 때문에 예, 예. 아마 10% 벽에서 조금 내려갔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진보 진영에 있는 합리적인 그 유권자들이 예. 이번 대선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기권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예, 예. 막판에 보수가 뭉치면서 예. 진보도 총 결집해서 결국은 네. 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조금 더 좀 올라간 높았다. 예, 그런 결과가 났다고 제가 끝마치고 난 뒤에 이제 분석을 그렇게 네네. 했죠. 예. 아, 그렇군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이 부분도 하나 좀 짚어보고 싶은데 예.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재판이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은 사실 저희가 전에 방송했을 때 같이 얘기했었던 부분은 연기하면 안 된다. 이 부분 재판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좀 기억을 하는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 때문에 연기를 했다. 약간 이렇게 하는데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재판이 열릴 거라고 보시는지 하나 하고, 이런 어떤 법원의 결정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예. 제 개인 의견을 그냥 피력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이 민심이 갈려서 극명하게 다른 논리를 얘기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제가 방금 이 법률 방송 오기 전에 이 주제가 주어진 걸 보고 예, 예. 역시 SNS에 제가 예. 글 하나를 올리고 왔는데, 예. 이 교도소에 가보면 각자 여러 가지로 이제 본인들이 죄를 지어서 수감된 사람들한테 본인들이 억울한 점이 있느냐 물어보면 억울한 점이 하나라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예. 다들 뭔가 조금씩은 억울하다는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 제가 지켜봤을 때 거물 정치인치고 최초의 기소 단계나 수사 단계에서 이게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 예. 순순하게 내가 잘못했다 얘기하고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감옥에 간 정치인도 단 한 명도 저는 보지 못했거든요. 예,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일반인들은 자기가 설령 억울한 점이 있거나 예. 심지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엄청나게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진행으로 예. 손해를 입어서 그걸 바로잡는데도 돈과 시간과 그다음에 그렇죠. 감정에 엄청난 탕진을 해야 되는 예, 수준까지 이르는데, 예. 권력을 잡은 권력자가 어쨌든 권력자의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 예. 그 부분도 국민의 절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권력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이 부분부터 예. 기존에 있는 법과 관행을 완전히 뒤바꾸는 작업에 들어간 것은 저는 민주주의 정신의 훼손이라, 아, 예. 그리고 권력자의 기득권의 특권이다, 이렇게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예. 빨리 파기환송심을 진행을 해서 예. 그 환송심에서 100만 원 미만의 예를 들면 그 형량을 부여해서 대통령 면죄부를 받든 네네.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법원 만인 앞에 심지어 방금 뽑힌 서슬퍼런 권력에 대해서도 네네. 동일한 잣대로 적용된다는 예, 예. 공동체 룰을 세우는 게 저는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 우리 공동체에 더 도움이 된다. 예,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선은 대법원 확정은 난 건 아니까 대법원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존중을 해서 파기환송심이 진행이 돼서 이 부분 빨리 털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예. 부분까지 말씀해 주신 걸로 제가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도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보물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 코멘트.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또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가장 핫한 정치 분야 생생 코멘트 첫 번째 말부터 보실까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진심 환영. 누구의 말인지 좀 보실까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네요. 경기, 인천 접경 지역 주민들도 소음이 사라졌다면서 환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6월부터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이 1년 만에 중지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걸로 알려졌는데 우선 강유전 대통령실 대변인의 6월 11일 브리핑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겁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요. 이 대선 공약을 취임 일주일 만에 현실화시켰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좀 보십니까, 위원님? 저는 뭐 정치인으로서는 예. 유권자들한테 또 그 고통을 직접 당하고 있는 국민들한테 예. 약속했던 부분을 예. 대통령 당선자가 빠른 시간 내에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예. 상당히 긍정적으로 제가 평가하고 있고요. 예. 정치인들 일단은 뭐 유불리를 떠나서 본인들이 선거 기간에 약속했던 부분은 이렇게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다만 제가 이제 정치권 내에서 육사 출신으로 예. 안보 전문가라는 이제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 입장으로서 제가 봤을 예. 때는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확성기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북한을 괴롭히기 위해서 네. 우리가 튼 게 아니라 늘 확성기를 틀었을 때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북한이 목함질에 도발을 하든지 아니면 그 온물풍선을 보내든지 북한이 우리 안보에 심대한 타격을 주려고 도발을 먼저 했을 때 우리가 대응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이 확성기 부분과 그다음 심리전 전단을 뿌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던 부분은 뭐냐면 북한이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 중에 하나다. 네. 그래서 만일 과거에 우리가 미국하고 팀 스피릿 훈련을 하든지 한국군이 대규모 군사 훈련을 전개하면 북한은 경제 사정도 안 좋은데 거기에 맞춰서 비행기를 같이 띄우고 전군이 경계태세에 돌입하고 하는 상황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이 경제적으로 또 심적으로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게 북한 정권을 힘들게 했던 게 확성기와 사실은 이 대북 전단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북한이 우리 정부에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벌을 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카드를 북한이 때를 쓰고 같이 맞대응을 하면 언제든지 처리한다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앞으로도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또 우리가 어떤 카드를 택했을 때 북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경하게 대응하는 선례를 남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과거에 그렇다고 주민들이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걸 외면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과거 윤석열 정권 있을 때도 절 생각했던 부분이 예. 이렇게 직접적으로 국가 안보 때문에 특정 지역이나 특정 개인이 이 손해를 보고 고통을 받는다면 여기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된다. 아, 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 우리가 대성동 마을이라고 실제로 예. 군사분과선 그 안쪽에 있는 마을이 있거든요. 네. 최전방 마을. 그 마을에 그 위험하고 두려운 곳인데도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대를 이어가면서 사는 이유가 각종 세금 혜택이라든가 예. 뭐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 아직도 거기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네. 마찬가지로 전방 지역에 우리가 충분히 그분들이 이 정도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국가 전체의 안보를 위해서 감수할 정도의 각오가 돼 있다 할 정도로 네. 충분한 보상을 했으면 어떨까. 네. 저는 이런 아쉬운 마음이 좀 남습니다. 네, 대통령은 아마도 뭐 평화 무드를 좀 만들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북한에서도 좀 어제 바로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대남 소음 방송을 좀 중지를 한 건데 호응이 좀 빠른 편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북한은 말더니가 빠진 셈이죠. 아, 예, 북한은 예. 이게 가장 두렵고 힘들고 아팠던 부분인데 예. 오죽하면 김여정 제 직책을 모르겠는데 예, 예. 부부장인가 예. 그 사람도 맨날 나와서 이제 확성기에 대해서 예. 이걸 빨리 이제 중단하라고 얘기하고 예. 때로는 매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을 하기도 하고 했던 부분이 북한 정권한테는 이게 전방에 있는 병사들이 실제로 대남 확성기를 통해서 나오는 자유로운 방송을 듣고 탈북하는 경우도 예, 상당히 예.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방에 실제로 배치된 병사들이 가장 사상이 좋은 병사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사상이 이런 방송을 통해서 무너지거나 하는 예. 부분들이 북한 정권의 실제적인 안보 위협으로 네. 그동안 이 위협을 가해왔기 때문에 네.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남한에서 이렇게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네. 이 국면을 끝내고 싶었겠죠. 아, 그렇군요. 북한 좀 이 반응이 빠른 만큼 이 대통령 조치가 적절했다라는 좀 평가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현재는 뭐 더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서 정권이 교체된 아주 최초창기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뭘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처럼 이제 반대 의견을 예, 예. 낼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돼 있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화해 무드가 조성됐고 했는데 예, 예.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지만 최초에 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네네네. 악수를 하고 그쵸. 통일될 듯이 하고 9.19 합의 군사 합의를 통해서 서로 간에 무력 충돌 방지 대책을 하고 했을 때 얼마나 화냈습니까?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은 끊임없이 예. 적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예. 도발을 하고 했는데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적당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을 때 예. 민심이 급격하게 이 정권의 인기도가 떨어짐과 동시에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예, 예. 현재의 관점에서 지금의 이 판단, 예. 정책적 판단을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고 보고요. 예. 앞으로 이걸 통해서 더 추가적인 예. 남북 화해 무드라든가 북한 정권의 이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예. 상당히 이재명 정부에 예. 도움이 되겠죠. 사실은 좀 연락사무소 폭파도 되면서 남북 예. 연락사무소 폭파도 되면서 사실 방금 최고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사실 남한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빠르게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예. 진보 정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 이제 민주당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예. 제 육사 동문들이 다 현역 군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가끔 얘기를 해보면 예.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다른 것보다 우리의 과연 주적은 누구냐, 예.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냐, 예. 그 싸울 대상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그 군사적 전략적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예. 군대는요 아무리 세계 최강국이라 하더라도 예. 미군이 월남전과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 붓고도 예, 예. 그렇게 국력을 소진하고도 실패했던 교훈이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가 보지만 군대가 이 전략적 목표 그리고 주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우리가 어제까지 적으로 생각했던 대상을 화해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네. 군인들은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주적 개념과 관련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도 주적의 개념이 없을 수 있는데 주적이 없으면 그럼 평화 안보군 정도로 이제 해석해서 국가의 어떤 국방력을 운영하거나 이런 거는 좀 불가능합니까?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이나 중국과 또 다른 상황인 게 예, 세계 몇 개 나라나 그 징집을 합니까? 예, 예. 우리가 징집을 한다는 건 이스라엘도 그렇고 예, 예. 그다음에 대한민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징집하는 국가는 안보가
바로 다른 타국 어떤 나라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이 직면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깨기 위해서 국민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전부 다 심지어 뭐 여성까지도 군대로 데리고 와가지고 강제적으로 복무시키고 총을 쥐어주고 하기 싫은 훈련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현재 이 4강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지금 이 6.25 전쟁 이후로 한국 전쟁 이후로 끊임없이 우리는 오로지 저도 군대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 현재 있는 현역 군인들도 그렇고 오로지 북한을 주적으로 두고 우리가 모든 대비 태세를 갖춰왔는데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적화 야욕에 의해서 국가가 이 생존이 무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존재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진보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180도로 다른 그 안보 정책을 취함으로써 일선 부대의 혼란은 차마 이게 다 표현할 수 없는데 언론에서도 진보 정권 들어왔을 때 그걸 잘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올 뿐이지 그 혼란은 상당하다. 그래서 아마 이번 정부에서도 군의 지금 방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혼란은 일정 시간 동안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6.25 전쟁이 휴전 상태로 들어가서 지금 휴전 상태니까 사실은 주적 개념은 존재해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좀 받아들이고 해석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북한이 지금 그 핵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핵을 개발하는 게 뭐 미국을 뭐 주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을 위협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남한 정부를 무너뜨리고 여기를 한반도를 적화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북한 주민들 탈북 주민들도 전부 다 그런 얘기를 일관되게 얘기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 남북이 서로 분단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대화는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북한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뭐 비핵화를 포기한 상황은 아니니까 당연히 전쟁의 휴전 상태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대선 과정에서 남북 연락 채널을 좀 복원하겠다. 9.19 합의를 좀 복원을 약속을 했는데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런 노력 좀 필요하다고 좀 보시나요? 저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의 채널을 유지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요. 뭐 전쟁 중에서도 서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진짜 혼신을 다하고 있는 적성 국가하고도 대화의 채널을 늘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윤석열 정부 때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던 부분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고 대화를 하겠다는 거는 이제 전 국민들도 우려하지 않고 환영하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와 같은 또 그 전임 정부와 같은 일방적인 퍼주기식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도 우리 국민들, 우리 군인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이런 그 방식은 좀 탈피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당권과 책직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이어가면 현재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과거의 실패 사례를 잘 교훈 삼아서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나 그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 때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대북 정책을 선보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나서 좀 연락이 좀 단절되어 있는 상황인데 연락사무소를 조금 새로 짓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제 사실 진보 정권이 들어왔을 때마다 정상회담이 좀 실시가 됐거든요.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항상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 비자금 문제가 항상 터졌고요. 그래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부정적으로 보시는지요? 뭐 국민들이 이제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진보 정부가 들어오면 그 연례 행사처럼 북한 지도자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같이 손들고 끌어안는 모습을 늘 연출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그걸 하려고 한다는 생각은 할 겁니다. 근데 국민들도 이제 학습이 됐다 보니까 또 실망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뭔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연락사무소를 우리가 지어준다는 거는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힘들 거고요. 이제는 호혜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북한도 동일한 국가로 대접받고 싶으면 그만큼 자기들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고 우리를 미국의 뭐 괴뢰 정권이라고
여기고 우리를 간주하면서 우리한테 우리 돈은 또 받아 쓰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도리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북한하고 대화하고 뭐 이렇게 만나고 뭐 평양을 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만나서 핵 탄도 하나라도 예. 줄인다든지. 예. 과거에 그 김대중 정부 때부터 계속 나왔던 게 북한은 절대로 핵 개발하지 않는다. 우리가 준 거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주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핵 개발했죠. 예. 그리고 난 뒤에 민주당 정부에서 얘기했던 게 핵 개발은 하되 더 이상 이 확산을 못하도록 억제하겠다, 동결하겠다 했는데 그 동결도 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인가 이제 북한은 핵탄두를 100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외신들이 얘기를 하고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예. 북한에서 미사일 한 발이라도 쏘면 저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달면 그게 바로 우리의 숨통을 끊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생각해 봤을 때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제는 갖고 오는 게 대화 자체보다는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혜적인 행위도 한민족으로서 호혜적인 행위도 뭔가 실질적인 결과물이 필요할 것 같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보실까요? 각자 도생 준비해라. 굉장히 따끔한 충고 같은데 누구의 말일까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생생 코멘트 단골 손님입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재명 정권이 곧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테니 각자 도생할 준비들이나 해라라며 좀 비판을 한 건데요. 민주당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압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전 시장도 말을 못했습니다. 국회에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좀 넘어섰는데 이 사태 어떻게 좀 보시나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님은 저희 정계 은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뭐 월요일부터 귀국 후에 제일 먼저 제가 원래 지역구가 대구다 보니까 대구 가서 월화수 3일 있다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해보니 대구의 반응은 홍준표 시장님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많이 부끄럽다. 오히려요? 대구 사람들은 좀 이렇게 뭔가 강단 있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선이 굵다, 의리가 있다 이런 말들을 대구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되게 홍준표 시장이 하는 지금 그 모습은 참 가볍다. 먹던 우물에 침 뱉는다. 그동안 혜택은 다 누려놓고 그 당에서 국회의원 공천 몇 번 받았으며 그다음에 이 사실 한 지역에서 광역단체장을 하기도 힘든데 두 군데서나 했잖아요. 지역을 옮겨가면서. 그렇죠. 이거는 뭐 헌정사에 없는 일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 뭔가 지적하는 모습이 애정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빨리 망하고 나를 섭섭하게 했던 저 집단이 망하고 거기서 뭔가 나중에 나한테 토항하고 내가 다시 판을 짜겠다는 그런 개인적 욕심이 너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대구 사람들도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걸 제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정당 해산 얘기하는데 정당 해산이 그래 쉽습니까? 예전에 통진당 그 겨우 몇 석 안 되는 당을 해산하고 난 뒤에도 충분히 박근혜 정권 때 그게 명분도 있었고 절차를 밟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여러 가지 사유 중에 그것도 밑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그게 독재다, 독선이다 이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번에도 확인했지만 뭐 민주당 쪽에서는 내란당이다. 어떻게 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내란 동조당이라고 공격을 했지만 그 국민들의 이 40% 이상의 국민들이 그 당을 내란을 청산하겠다고 나선 당보다 이 당을 더 찍어줬고 그다음에 현재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다음에 이제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폭망하겠지만 폭망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80석은 할 것 같거든요. 지지율이 지금 어쨌든 뭐 30% 후반대, 20%도 나오는 것도 있지만 지금의 지지율과 나중에 총선 직전, 그다음 지방선거 직전에 이 결집은 또 다르다고 저는 봐요.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좀 정당 해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우려와 전망이 좀 제기되는 이 배경에는 내란 특검법이 있습니다. 당시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좀 방해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범위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어떤 명분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사실은 어제 이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이게 좀 계속 또 나오고 있거든요. 탄핵 반대 당론을 원래 채택을 했었는데 무효화하겠다. 그리고 이거를 사실은 전 당원 투표에다가 또 맡기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이를 좀 지금 이 해산 혹시나 정당 해산이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아유, 빌미를 제공할까봐 이런 어떤 전당원 투표에 맡긴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이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본인도 어쨌든 임기가 다 돼 가는데 개혁파로서 예. 또 젊은 정치인으로서 예. 대선을 통해서 이 기회를 잡은 거거든요. 예. 초선 의원이고 아직 나이도 30대 그렇죠. 초반인지 중반밖에 안 되는 젊은 분인데 예. 이분이 이렇게 잡았는데 성과 없이 거의 예. 자기 스스로도 얘기했지만 내가 뭐 얼굴마담이었냐 꼭두각시였냐 할 예.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다 보니까 예.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고 네. 향후 정치를 위한 초석이라도 발판이라도 남기려고 네. 저는 이렇다고 보고요. 내란에 만약에 개헌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으면 네. 특검을 통해서 내란 특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밝혀내면 됩니다. 네. 대표적인 인물로 뭐 추경호 예, 원내대표라든가 예. 이런 분들이 의도적으로 친윤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의도적으로 만약에 이 계엄 해제 예. 투표를 방해했다 그러면 그런 예. 사람들을 좁고 깊게 파서 예. 그런 사람들을 속아내서 법의 엄중한 잣대로 처벌을 하면 되는 거지. 네. 그걸로 현재의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을 신청해서 해산을 한다. 이거는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고요. 네. 제가 늘 이제 정치권 와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적 사례지만 예. 법의 잣대로 보면 분명히 범죄인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될 그 요건을 예. 구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선출했기 때문에 예. 그 정치의 힘으로 사실 법마저도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적용을 바꾸든 아예 이 적용과 해석을 바꾸는 거를 부담스럽기 때문에 더 아예 법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거를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정당은 우리 나라의 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민주당과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을 대변하는 거대한 집단, 그게 도덕적으로 옳든 안 옳든 현실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예. 집단이기 때문에 그걸 없애자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뭐 예. 나라를 깨자고 네. 너희들은 독립하고 우리는 독립한다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현재의 권력을 잡고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약점을 흔들려고 하는 반대책에 대한 예. 정치적 공세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정치권에서는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해산된다고 예, 예. 생각하는 정치인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정치적 공격일 뿐이다. 예, 예. 근데 이제 대선 이후에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내부 분열, 약간 내홍을 좀 겪고 아,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원총회 문제에서부터 좀 출발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의원총회가 취소됐는지 몰랐다. 그러면 약간 친윤 쪽에서 의원총회를 취소한 것처럼, 특히나 그 중심에는 이제는 그만두겠다고 얘기하신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떤 행동, 그다음에 친윤의 행동, 이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립시키기 위한 행위이냐, 아니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인 내홍으로 인해서 당이 분열되는 지경까지 갈 것이냐. 사실 항상 분열에 대한 문제는 뭐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 당의 자산, 재산 이 부분에 대한 또 분열 문제도 같이 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분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요거 하나 더 추가해서 여쭤보자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함께 창당을 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분열돼서 보수가 4분 오열해서 다른 정당까지 창당이 될 것인가, 이 부분까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질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예.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국민의힘은 예. 물러나고 난 뒤에 훈수 뜨는 게 요즘 유행인 것 같아요. 예. 한때 우리가 뭐 대행이 유행이다, 예. 대행 체제가 그랬는데 전부 다 물러났다 그래놓고도 자기들이 물러나고 난 뒤에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리고 간섭하고 참견하고 악담을 하고 이러는데 예. 사실은 국민의 평균 눈높이로 바라봤을 때 예. 다른 사람보다도 권성동, 예. 권영세 이런 쌍권총, 이 쌍권은
이번 대선 패배의 가장 그 핵심 인사 중에 예. 원인 중에 하나고 예. 이분들이 물러나서 단순히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불출마 선언하고 정계에서 은퇴하는 게 예. 국민의힘의 재건에 정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첫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분들이 여전히 이 권력을 쥐고 예. 물러났다고 얘기하는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을 패싱하고 예. 이렇게 소집을 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모습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저 당은 공당이 아니다. 저는 예. 사당이고 망할 당이다. 딱 망할만 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네.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사실 권성동 의원이 내용을 막고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모든 것들은 자기가 명분을 갖다 붙인 거고 예. 결국은 자기 가진 기득권, 그 구태 정치인 기득권 세력의 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마지막 네. 발부둥으로 네. 신진 세력들을 이제 찍어 누르는 거고 사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많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제 비대위원장이니까 의원들하고 네네. 어떤 의총 하나를 하더라도 예. 의견을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하지 혼자 일방적으로 문자 보내가 통보하고 안 하거든요. 예. 그럼 많은 의원들이 자기하고 얘기했을 때는 맞다 당신 방향이 맞고 우리는 빨리 사죄해야 되고 예. 내란 이 계엄 탄핵하고도 빨리 강을 건너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예. 원로들이 또 나서기도 했고 국민의힘 그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재선 의원들이 또 그렇죠. 합의가 돼서 이제 김용태 위원장의 어떤 임기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분열이 될 것인가, 창당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분열은 좀 할 수 있겠지만 예. 창당은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이란 당은 특히 보수 정당은 예. 공무원들, 군인들, 교수들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 뭔가 모험을 하거나 자기 예. 희생을 하는 게 민주당보다는 더 약한 정당이고요. 예. 그렇고 그 와중에 이제 그 옛날에 바른정당 때 그렇죠. 한번 예. 의원들이 수십 명이 나갔다가 예. 다 투항하고 맞습니다. 들어와서 그 고생을 하면서 아직도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찍혀가지고 그렇죠. 회복을 못하고 헤어나지 있죠. 못하고 예, 있고 이준석 의원은 밖에서 당을 하고 있고 예, 이런 예.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 수준도 되지 않는 현재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나가서 뭔가 새로운 당을 만들 생각조차 하기 어려울 거다. 예. 그러니까 당장 보세요. 비대위원장하고 얘기하면서는 의원총회를 해야 된다고 다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우리가 탄핵과 내란의 강을 건너자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문자 한 통으로 예. 그 의원총회가 무산되는 걸 보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앞에서는 이렇게 뒤에서는 하는 내용과 예. 막상 모아놓고 권력자가 찍어 누를 때에 저항하지 못하는 모습은 네. 영락없는 아직도 구태정당이다. 그렇다면 제가 사실 마지막으로 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이 국민의힘이 앞으로. 국민의힘은 현재 그대로 이제 권력 다툼을 하면서 계속 갈 거고요. 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한동훈 개도 친한 개도 뭔가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쥐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김문수 개라고 얘기해야 예, 되겠죠. 예, 예.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 가장 많은 걸 얻은 게 저는 김문수 정치인이라고 예. 보는데 사실은 거의 이렇게 끝난 정치인 거기다가 자유선진당인가 정광 목사 쪽하고도 어울리고 그다음에 극우 유튜브도 하고 이러면서 완전히 끝난 정치인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어쨌든 뚝심의 정치인 그다음 네. 한덕수도 물리치고 네. 결국은 보수 진영의 최강자 유일한 예. 후보로 나서서 예, 예. 40% 이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과연 다음에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행보를 하느냐 따라 가지고 당의 권력 구도가 재편되면서 당분간은 김문수 체제로 국민의힘이 이끌어져 가면서 이 소수 개파로 한동훈 예. 개파가 거기에 저항하는 예, 예. 그런 모습을 연출하지 예. 당이 깨져서 새로운 당으로 나오는 모습은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그럼 예상합니다. 어쨌든 개파 갈등이 계속 잔존하는 상황에서 당은 계속 갈 것이다. 예, 예. 라는 좀 그리고 예측을 마지막 좀 질문 주신 해주셨고, 홍준표, 이준석 아까 이- 창당은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니 이분들은 이미 이준석 의원이 예, 예. 밖에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홍준표 시장은 이미 탈당을 했고 정계 예. 은퇴를 선언하고 탈당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 다 공공한 처지에서 예. 이준석 의원은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예.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수 있는 그 그러진 다리를 않겠죠. 예, 예, 걷어차버렸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공공한 두 사람이 만나서 혹시 당을 만들고 예. 그다음에 어쨌든 수도권 정치를 재편하면서 예. 도저히 국민의힘으로는
내년 지방선거가 안 다음 된다. 총선에서 안 되니 예. 이 당을 통해서 수도권을 먹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할 수도 생각하는데 그것도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예. 이준석 의원은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예. 본인이 대장을 하고 본인이 예. 마음대로 이끌어야 되는데 예. 만약에 유명한 정치인이지만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처럼 세력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는 예.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 홍준표 한동훈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예. 있는 당원들보다 더 많은 그 팬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는 반대할 거다. 그래서 네, 합당은 안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좋은 말씀을 계속해 주시는데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보실까요? 이 대통령 국정수행 잘하고 있다. 누구의 평가일까요? 국민 53%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이제 막 취임 일주일을 넘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첫 지지율 조사인데요. 4개 조사기관이 공동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 MBS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하는지를 물었는데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53%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3년 전에 취임할 때보다 5%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추가해서 향후 5년 동안 직무를 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 응답이 70%가 잘할 것이다라는 답변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저 수치를 가지고 예. 언론에서 지금 많이 떠들고 있고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네. 참 현재 공색한 네. 공공한 처지 이재명 대통령의 처지가 예. 여실히 반영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씁쓸함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비교의 대상이 계속 윤석열 정부하고 비교를 해요. 예, 임기를 5년 정도, 아니, 절반 정도밖에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서 지금 앞으로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많이 낮은 수치인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예. 수치를 찾아봤는데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이 탄핵당하고 예. 갑자기 집권했던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17% 정도 차이가 문재인 나네요. 대통령은 41%로 당선됐지만 예. 취임 1주차 때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예. 81.6%, 2주차 때 84.1%, 네. 그리고 취임 초 석 달간 단 한 번도 70% 이하로 네. 지지율이 내려간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오는 게 이재명 대통령 기껏 53% 네. 아닙니까? 네네네. 그리고 한국 갤럽 같은 경우에도 1주차에 84%, 2주차에 82%, 예. 그리고 석 달간 최저 지지율이 74%였어요. 예. 53%하고 차이가 많죠. 부정평가도 바라보면 네네. 전직 문재인 대통령은 1주차, 2주차 때 전부 다 7%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24% 되니까 그렇죠. 사실은 허니문 랠리 치고는 좀 낮다. 지지율이 그러니까 좀 낮은 편이다. 윤석열 대통령 네.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 빼놓고는 지금 최악의 수치예요. 네. 그렇기 그만큼 때문에 국민들이 예.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힘을 실어주지 않고 아. 너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네. 너 빨리 재판 안 받아. 내가 조금만 더 잘못하면 날릴 거야. 이렇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네. 사실은 네. 되게 살얼음판을 걷고 아. 있는 위치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 하나 그다음에 네. 이 정권 여당의 핵심 인사들의 발언 하나도 되게 신중해야 될 시기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광폭 행보를 좀 보이고 있고 민생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장차관 국민 추천제를 또 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시행 첫날에만 1만 건 이상 접수됐는데 이 장차관 국민 추천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늘 그 진보 정권 들어올 때마다 했던 이벤트잖아요. 약간 예. 이벤트성이다라고 보시는 제가 거예요? 이거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저도 이게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만 명의 이 만 건이라는 게 만 명이 추천을 한 건지 예. 만 명의 새로운 인물을 추천한 건지 안 그러면 총 만 명의 국민들이 추천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 예를 들면 민주당의 어떤 정청래 의원 같이 세력이 좀 있고 팬심이 좀 있는 사람이 1000명이 예. 정청래는 법무부 장관 예. 뭐 이렇게 총리 이렇게 예를 들면 추천을 하면 그게 과연 이 제도를 국민 추천이라는 걸 시행하는 예.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예. 정말로 이걸 부합하려면 예를 들어 최성호 예. 이 변호사님 같은 아닙니다. 분을 예. 예를 들면 예. 국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예. 최성호 변호사님 같은 분이 예. 내가 겪어보니까 조대원이가 겪어보니까 참 훌륭하더라 이런 점에서 뛰어나기 예. 때문에 법무부 차관 정도 하면 좋겠다라고 예. 예를 들면 추천을 했는데 예. 그 인사 검증하는 시스템에서 최성호라는 사람 전혀 모르는데 예. 들어가서 면밀하게 보니까 이런 사람이 정말로 되면 잘하겠구나 해서 발탁을 해서 만약에 임명을 한다면 예. 그건 정말 국민 추천제의 의미와 효과가
그대로 살아 있는 게 되지만 예.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을 추천하고 자기들이 짜놓은 예. 사람, 숨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 권력 실세가 준비해 놓은 사람이 나중에 딱 된다면 예. 이거는 결국 이벤트밖에 하지 않은 게 되고 그런 이벤트는 국민들이 모를 것 같아도 이미 이제는 서로 너무 많이 한다. 이미 서로 사전에 좀 합의가 된 사안들이 그냥 뭔가 이벤트성으로 보여지는 부분일 것이다. 왜냐하면 라고. 제가 정치권에 좀 있어 봤는데 한 20년 있으면서 비례대표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 예, 뽑을 예. 때 너무 신선하다고 국민들 앞에 1번부터 쭉 10번까지 네, 네. 20번까지 발표를 하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는 권력의 실세들이 자기들이 종이 적어가지고 그렇게 신선하진 내밀면서 않다. 예, 자기들끼리 예. 머리 박치게 싸우고 예, 예. 그러면 기껏 순번 하나 몇 번 조정하고 5번을 뭐 예, 예. 2번을 올리고 이 정도 하면서 예, 예. 늘 새로운 인물이라고 내는 걸 봤기 때문에 예, 예. 민주당도 그렇게 했던 당이기 때문에 의심을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범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오늘 만나볼 주제는 사상 초유의 3대 특검, 다음 달 착수 전망입니다. 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 법안,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지난 10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이 3대 특검법이 됐습니다. 정권 출범과 함께 3대 특검이 가동됐는데 예상하셨습니까? 예, 예상을 충분히 했던 부분이고요. 예. 이런 부분은 뭐 대선 과정에서도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반복해서 주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할 거라고 예상했고 그리고 이걸 새롭게 권력을 잡은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그리고 최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감찰부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특검 후보들 추천 하루 만에 지명을 했습니다. 이게 매우 속전속결인 것 같은데 정치 편향성 논란에서는 좀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위원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예. 어차피 그 권력을 잡은 쪽에서 과거 정부 때 그 똑바로 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의혹을 밝혀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까운 사람들로 또 일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는 건 전 당연하다고 바라보고요. 이분들이 뭐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제가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데도 이분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프로필 보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정도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이분들에 대해서 더더욱더 모르는 부분이 많고 누구를 세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그 세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성과를 냈냐 이거를 국민들이 면밀하게 지켜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 지금 3대 특검과 관련해서 물론 뭐 반대쪽 지지자들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치 보복 아니냐라는 약간 부정 여론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걱정이 되지만 저는 정치 보복해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지고 우리 같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하면서 권력 잡은 쪽에서 다 누리거든요. 제가 지켜보면 이 법 위에 이 모든 권력기관을 움직이고 사법기관까지도 움직이면서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기 때문에 권력이 국민들이 정권을 그렇게 바꾸어 줬을 때는 전임 정부 때 뭐 예를 들면 김건희 이 전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 이런 거 장모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조사를 못 했잖아요. 최상병에 관한 것도 우리 국민 산식에 반하기를 찍어 누르고 정권에서 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권력을 넘긴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애꿎은 죄가 없는 사람을 갖다가 이 보복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그건 국민들이 분노하고 도리어 앞으로 그 정권 지금 새롭게 권력 잡은 정권을 빼들어서 다음 반대쪽에다 넘겨주는 계기가 되는 거지 잘못한 사람을 찾아서 혹독하게 처벌하겠다는 그게 정치 보복이라면 저는 그런 보복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하지 못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뭐 보복
이란 표현이 좀 안 좋지만 어쨌든 잘못된 걸 바로 잡기는 해야 된다. 뭐 철저하게 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윤 대통령 전 대통령이 계속 경찰 조사 불응했거든요. 이 특검법이 통과되고 나서는 어떻게 소환 조사가 가능할까요? 강제 구인이라도 해야죠. 강제 구인이라도 해야 법 된다. 앞에 네. 정말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빨리 재판 진행하라고 요구를 하려면 예. 윤석열 대통령부터 법 앞에 평등하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처벌받도록 협조하는 게 예. 그게 정상인 거고 예.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더 분노하는 마음이 예. 이 중도층까지도 이재명 대통령 편을 들도록 만드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네네. 이걸 빨리 인식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진행된 적폐 수사 재판의 1심 무죄율이 약 15%였습니다. 일반 형사사건 무죄율의 5배에 해당되는 수준인데요. 이런 비상한 시기에 출범하는 지금 매머드급 특검입니다. 이 특검의 수사가 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무죄율이 사실 좀 15% 낮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높다라는 거죠. 일반 형사사건에 그렇죠. 비해서는요. 일반 형사 사건에 비하면 15%가 엄청 높은 거고 예. 그 15%를 만들었다는 거는 예. 그 당시에 너무 이제 감정이 섞이면서 예. 팩트를 위주로 지은 죄만큼 찾아서 처벌한 게 아니라 예.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대편에서 있는 정치인에 대한 정당에 대한 보복성도 있다 보니까 이 15%라는 수치가 나왔던 거고 예. 그 수치가 결국은 정권 초창기에 85%, 87%의 지지를 받았던 문재인 정부가 예. 단 5년 만에 무너지고 네. 정권이 정권이 교체됐던 예.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재명 정부는 이걸 교훈 삼아서 예. 특검을 할 때 더 좁게 이 사람 싫고 저 사람 싫고 다 싫다고 해서 다 건드리는 게 아니라 네. 더 좁혀서 더 깊게 파서 예. 성과를 냈을 때 그리고 정말 잘못한 사람 순서대로 세워서 그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모습을 봤을 때 국민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예. 뭔가 정치가 발전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걸 늘 염두에 두고 좁고 깊게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와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개혁 법안을 좀 발의를 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겠다. 사실은 미국식으로 바꾸겠다라는 내용인데 이 검찰청 폐지가 좀 가능하다고 좀 보십니까? 저는 이건 피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 과거에 군부 독재 시절에 육사 출신들이 다 모든 권력을 잡을 때 그 예. 육사 출신 권력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참 치를 떨었던 게 정보기관, 보안사, 예. 안기부, 예.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 이렇게 바뀌잖아요. 예. 이 국정원도 내가 국정원 직원들 만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많은 그 아픔을 겪고 내부 숙청과 청산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이 정도의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정보기관 위치로 갔듯이 예. 검찰청도 이제는 뭐 우리 국민들은 특권을 인정을 하지 않는데 예. 그 검사 출신들이 줄줄이 대통령이 됐고 예. 권력에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 검찰청이 정치까지도 관여하고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검찰청은 폐지하고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주는 게 저는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법안 내용을 보면 수사권은 행정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에다가 좀 두고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이 좀 갖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비상계엄 수사를 할 때도 사실은 경찰, 검찰,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에 대한 좀 갈등이 있었단 말이죠. 수사기관이 이렇게 좀 나눠지면 좀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를 좀 걱정하시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느 변화든 예. 혁신이든 초기에는 혼란이 좀 있을 수 있다. 예. 하지만 그게 정착이 되고 나면 결국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개혁안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좀 뭔가 잘못됐었던 부분을 바로잡는 좀 당연히 개혁하는 부분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질문 딱 사실 드리겠습니다. 예. 조국 대표 사면 어떻게 보십니까? 또 하면 하면은 좀 역풍이 될까요? 또 망할 거예요. 아, 역풍이 좀 저는 될 수 그렇게 있을까요? 생각해요. 예.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논쟁이 좀 있어서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 좀 시기상조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지율 보면 이재명 정부가 지금 뭐 그 정점을 찍고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면서 겸손하게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섣부른 판단은 좀
힘들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얘기 들었습니다. 생생보험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조대현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